네,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 일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보니까 좀 빠듯해요. 이 12시 40분에 저희들이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2부가 있는데 한 50분 정도밖에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뺏는 거는 이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12시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발표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6분의 종업 토론자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문 롯데마트 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의 김보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경희대 김태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더 바이어의 임동준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한농연의 한민수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일보의 이혜림 푸드라이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영문 점장님 해주시고, 두 번째로 김보금 회장님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한농연의 한민수 정책실장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언론계의 이혜림, 또 한국일보의 푸드라이터님, 그다음에 임동준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희 교수님, 이런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토론자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5분 내로 이렇게 요약하셔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모든 게 우리 행사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세 분 발표해 보면은 제너럴하는 소비 트렌드도 말씀이 있었고, 또 농식품 소비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에 문종훈 교수님께서 온라인 소비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농업에서 변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어떻게 소비자에게 잘 맞춰줄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소비 트렌드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는 우리가 공급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술만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시설 여기만 갖고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소비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발표도 있었고 토론 말씀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우영문 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소비 트렌드 분석에서 몇 가지 이제 유통업체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됐던 10대 트렌드의 내용들은 이미 이렇게 좀 오늘 발표 이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그 가시적으로 많이 나왔던 어떤 그런 현상 부분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트렌드, 10대 트렌드 외에도 소비자의 변화들은 더 빨리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유통업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매로 이어지는 어떤 트렌드 또는 설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유통업체조차도 그 소비자의 발빠른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최근의 현상 부분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유통업체의 그런 어떤 반응보다도 생산자의 어떤 그 소비자를 읽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발표됐던 10대 트렌드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과연 우리 그 생산 단체, 생산 조직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생산에 반영하고 또 각각 단체들이 마케팅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를 만약 드린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소비자는 작고 간편한 어떤 신선 농산물을 원합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미니 농산물, 조각 농산물만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크게 생산하는 부분들이 1, 2인 가구 증가 부분으로 오히려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밀식 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작은 사이즈로 생산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경매 등급이라든가 또 도매에서 유통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큰 사이즈만 선호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부분들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색하고 다색 농산물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농준청에서 다양한 어떤 신품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품종들은 언론 매체를 타게 되면 급격한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도 페이싱이, 그러니까 진열 면적 자체가 막 급격하게 그런 어떤 이색 상품들을 늘리는 부분들로 좀 그런 어떤 영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부분의 기회들을, 이 트렌드를 요번에 보시고 난 다음에 생산에 접목시키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우리 점장님께서는 바로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생한 하나의 살아있는 또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자, 두 번째로 김보금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많아지면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돼서. 네. 오늘 주제가요, 소비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동안의 농식품에 대한 이런 정책 논의 자리가 대부분이 생산자라든지 또는 유통업체에 이제 초점이 맞춰서 정책이나 예산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소비자에게 길을 물어서 우리가 이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 건가, 이런 이야기는 소비자 운동을 그동안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참 의미 있는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 좀 빠졌던 내용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요즘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계란 살충제 파동이라든지요, 또는 이제 E형 간염을 유발하는 유럽산 소시지 파동이라든지,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LMO 유체 사건 등이 소비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의 발표라든지 여기 계신 생산 농가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생산자에 대한 불신들이 이게 연계가 되고 지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식품 정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갔습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과 하나를 사시고요, 그 다음에 김치 한 포기 담을 적에 이게 소비자에게 주는 직불구임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그런 예산 지원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선택하는 거에 불과했고요. 쌀 정도야 수급 정책에서 이제 이런 쌀값 안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쪽에서 조금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잠깐 생각하니까 최근 우리 전라북도하고 우리 소비자단체는요, 이 농산품 스마트 사업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원산지 표시라든지 제철 음식 만들기라든지 농가 방문이라든지 농소장 간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있지만, 이 대부분의 정책들이 농가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체에 맞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소비자에게 길을 묻는다고 했었는데도요,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물건을 판매할 거냐, 요게 맞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건 이제 맞춤형 농업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요,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소비자들도요, 저는 디지털 주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이런 다양한 트렌드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농산물을 갖다가 파트너로 선정을 할 것인 건가,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최근에요, 전라북도의 로컬푸드 매장 23개 매장을요, 저희 모니터 선생님들이 약 2개월 동안 다니면서요, 601명을 대상으로 해서 1:1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합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왜 오셨습니까? 저는 2010년도에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용역 의뢰를 와서 제가 용역을 했었는데요. 로컬푸드라는 것이 약간의 한정성은 있지만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은요, 의사결정의 첫째는 신선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표시 상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팔든 오프라인에서 팔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아까 작은 사이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농산물 크기, 모양, 만족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농산물, 농식품 이 산업이 안전성이 우선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생산 농가에 대한 신뢰들이요, 계란 하나만 봤을 적에요, 이게 4,0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 가고 있습니까? 한참 피크 갔을 때는 10,000원까지 갔습니다. 구입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이제 9,000원, 8,000원으로 내려왔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4,000원, 3,000원에도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계란에 대한 다른 동종 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에 계란과 관련되어 있는 빵이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도 파급 효과가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노라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부를 정책을 생산하시는 분들은요, 여하튼 첫째는 안전성에 담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생산 농가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정부에서 지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지켜주셔야 됩니다. 진드기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충제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소비자가 그거 알고 먹겠습니까? 우리 소비자단체 4월에 이미 기자회견 했고요,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비자는 선택한 주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소비자들 문의가 오고 있고요. 저도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와 관련돼 있는 뭐 방송 녹화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정은 있겠지만은 규정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네, 회장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 식품은 이 국민들의 식량 안보와 건강권을 갖다가 지키는 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단체는 그냥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가지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이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또 정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이런 소비자를 위한 이런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과 또 생산자분들께는 그리고 안전한 이러한 먹거리를 잘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는 한농연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토론회 그 세계 주제 발표도 있었고, 저 전에 두 분이 지정 토론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에서 왔고, 실무자로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요즘 최근의 사태를 통해서 느끼고는 있지만은 좀 생산자 입장에서 많이 좀
혁신하고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한 11월 초 정도 되면은 으뜸 농산물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포함한 축산물은 제외하고 농산물 전체에 대한 뭐 품평회도 하고 판매를 하는 직거래 행사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주제 발표하고는 좀 동떨어진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91년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니까 25년 이상을 계속 해오는데도 좀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좀 크고 잘생기고 좀 맛스러워 보이는 그런 농산물만 계속 생산을 하면은 큰 상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한 농산물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오는데, 여기 계신 뭐 좀 농촌에서 좀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분들께서도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그런 식으로 컨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주제 발표를 들어보면서 좀 한 번 정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헌 이사님이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좀 우리 농업 쪽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생산 방식, 가공 유통 방식으로는 좀 뚫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재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김성기 교수님이나 문정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그 발표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농산물에 있어서 어떤 원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의 소비가 상당히 좀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어떤 가공식품들, 어떤 HMR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 농업인들이나 농축협이나 어떤 뭐 영농법인 같은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겠죠. 어떤 식품 산업 분야나 유통 분야 쪽에 그런 쪽들하고 어떻게 좀 상생하고 협력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좀 고령화되기도 하고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뭐 전통적인 어떤 과일이나 채소의 소비가 줄어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만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 오후도 계속 좀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들었는데 좀 많은 좋은 의견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실장님 말씀 중에서 좀 와닿는 게 이 농산물 콘테스트의 이런 심사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사실 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렇게 거기에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또 콘테스트 또 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이혜림 푸드라이터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에서 푸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푸드 파이터가 아니고 푸드라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일보 말고도 수염식회에서 자문으로 식당 추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은 뭐 기자라기보다는 식문화 트렌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소비자 우선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이 소비자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식당, 그러니까 요식업계랑 그리고 생산자 분들과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번역을 해주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정식에서 놓고 보면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얘기인데 쿠킹박스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준비된 재료가 정량으로 손질이 돼서 레시피랑 같이 와서 그냥 보면서 요리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는 게 의외로 가장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숫자들의 남자들이 30대 남성 소비자들이 이런 걸 사서
이렇게 부인에게 재롱잔치를 좀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주고 팟타이를 볶아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취미나 여가 생활로 요리가 들어왔다는 시사점을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외식 시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흥미로워 하실 만한 얘기는 한 10여 년 전쯤에 파스타 집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이탈리아 요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허브가 바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는 원래 없는 거고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인데 이게 그때도 구하기 힘들었고 지금은 그나마 좀 더 많이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비싸고 여전히 구하기 힘든 허브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종 판매를 해서 모든 가정에서 한 번씩 키워보고 한 번씩 말려 죽여보고 썩혀 죽여보고 한 번씩 다 했지만 여전히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요즘에 베트남 쌀국수 집들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쌀국수 집에서 쓰는 재료들이 베트남 그 동남아 계열의 허브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금 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쌀국수집에서 쌀을 그렇게 많이 먹고 쌀국수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많이 사용하는데도 결국 쓰는 거는 수입산 쌀국수 라이스페이퍼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소비자를 위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산자분들까지도 한국이 그냥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를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행 경험도 굉장히 넓어졌고 이 한국의 인구 구성 자체도 굉장히 다문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 쪽에 베트남 분들이 이미 예전부터 이주를 많이 하셔서 베트남 음식점이 좀 빨리 보급이 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취향에 많이 소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소규모의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콜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변화된 소규모 시장들이 점점이 구성되어 있는 좀 그리고 동시에 이게 소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가치 소비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가 가치를 두는 거에 수많은 돈을 써도 괜찮아라는 인식이 시장 구조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외래작물이 도입될 필요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뭐 며칠 전에도 이런 관련한 행사가 농진청에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파파야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허브 같은 것들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수요가 이미 규모가 적당히 생겨나 있는데도 아직은 생산자 쪽에서 부응을 못 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롱라이스를 만들지 않잖아요. 롱라이스를 어떻게 재배를 해서 이 동남아 계열 음식들이 유행할 때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복숭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기사를 썼는데 복숭아에서 신맛이 나는 복숭아가 도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리에 쓰기에는 그리고 복숭아를 사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 복숭아 요리에 쓰기에는 신맛이 굉장히 유리한 맛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품종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안 갖고 있는 품종도 어떻게 하면은 들여올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현장 취재를 통해서 또 살아있는 소비자의 이런 생생한 또 동향 또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동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로만 어쨌든 계속 살아왔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은 식품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아주 근접하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오늘 소비 트렌드 발표 내용, 이제 세 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몇 가지 단상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이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흥청의 주된 업무가 R&D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돼 있고 지도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비 시장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쨌든 제시를 해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아까 우리 엠브레인 대표님께서 이제 2017 소비 트렌드에 대한 책자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평상시 지론이 돈을 벌려면 재테크 책을 보지 말고 소비 트렌드를 알려면 트렌드에 관한 책을 보지 말라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와 이런 분석, 설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언론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저는 언론 보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봐야지 진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소비 트렌드 10가지를 발표를 하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은 어떤 점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어떤 참고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는 반드시 추이를 통해서 올해의 트렌드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10여 년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읽는 어떤 키워드일 뿐이지 여기에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 생업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 내용의 가운데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월을 비교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자리로 이제 새겼고요. 이런 두 가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말이 하나가 아까 트렌드 설명할 때 떠올랐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아까 엠브레인 대표님께서 2001년도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지금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왜 2001년도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99년과 2001년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상이 시작이 된 기점인데 혹시 99년도 자료였으면 훨씬 더 리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지금은 그런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거의 비슷한 세계가 또 한 세상의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지금은 매년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 매년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시장은 현실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단기간 평면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굉장히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를 드리자면은 소비 트렌드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무엇인가에 생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중한 흐름을 읽고서 생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 시장 테크닉적으로는 냉장고의 변화, 전자레인지의 변화. 그러니까 냉장고도 점점 세분화돼 가고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고 전자레인지도 점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거기 시장에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트렌드를 알려면 뭐 트렌드 정보 관련된 책을 읽지 마라.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노력하고 체험을 통해서 이 트렌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아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태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발표해 주신 세 분 주재 발표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식 산업 쪽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뭐 우리 산업과 농식품 산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고요. 근데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거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비즈니스나 소비자는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영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소비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요즘 소비자들 오늘 발표한 내용들 보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결과랑 좀 의외의 결과인 앞에 첫 번째 우리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좀 다소 다르다,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임동준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대중들에 대한 조사 결과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요즘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먹거리에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을 읽으실 때 그 행간의 뜻을 좀 잘 깊이 있게 파악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깐깐한 소비자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명한 소비자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장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농산물이나 상품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가장 좋아해 줄 수 있는, 가장 선호하고 가장 구매해 주길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한다고 하잖아요. 집중하셔서 영업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충분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의 패턴이나 구매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것은 외식업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는 이런 검색들, 앞서 말씀 드려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능력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탁월해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마케팅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올바른 식품의 선택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능력들은 생각보다 되게 부족하다. 그 말은 거꾸로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생산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내 몸에 얼마나 좋고 지역사회나 이런 거에 농업, 농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2014년 잡지를 우연치 않게 다시 보다가 보니까 1961년 내에 그 밥상, 각 나라의 밥상과 2009년의 밥상의 변화된 정도를 표를 전 세계 나라를 펴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거의 50년이죠. 50년 동안 가장 밥상이 많이 변한, 서구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변화된 폭이 거의 한 40~50%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앞서 트렌드에서 보여주셨던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먹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먹고 뭐 이런 소비자들의 패턴들도 있고 쌀 소비도 줄어들고 하는 것이 우리 밥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게 결국 그 자료에서 언급한 거는 이러한 변화가, 밥상의 변화가 결국 푸드 서플라이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먹느냐는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생산하느냐랑 너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육자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비자를 교육하는 교육자가 또 되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각각의 접점에서, 유통업체는 유통업체의 접점에서, 농산물을 체험하는 고객과 만나는 그 접점에서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식품 MD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그 소비자의 그 음식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그 지식들, 그다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활발히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가성비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별로 품질의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 베이스로 구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차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아까 브랜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외식업체 사장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음식 주방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음식을 특별한 음식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게 단순히 상표 브랜드 하나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이 작물을 재배하고 하실 때 이거를 농촌에서 재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 마음속에서 내가 이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생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소비자의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 우리 작물들이 존재해야만이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작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물을 또 구매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비자들을 따라야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또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좀 특별한,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것도 결국 소비자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 그 말씀 중에서 정보의 선택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이 좀 와닿는데요. 6분의 토론, 지정 토론자분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자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이 많은 걸 전달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면 한 분만 좀 말씀을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지금 이런 농촌지능청에서 이 소비 트렌드를 계속 발표할 수 있던 것은 실은 지금 6년, 7년째 정말 매번 식품을 구매하실 때마다 영수증 하나 다 써붙여 주시는 그 패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많이 모시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 20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패널분 여기 와 계신가요? 소비자 패널분들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하러 가셨습니까? 예. 네? 밖에 나가 계세요. 예, 지금 안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초과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플로에서도 좀,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늘 제가 이게 좌장을 보다 보면은, 시간이라는 압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이런 소통의 기회를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점심 식사 이제 시간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비 트렌드에서 오늘 좋은 세 분의 발표가 있었고 토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그 소비 트렌드에 잘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생산이 이루어질 때 우리 농산물의 경쟁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부 저희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